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되면서 10개월 내 최고치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상원 통과야 뭐 쉬운 일이기 때문에, 자, 눈앞에 둔 상원 통과, 그러면 이번 주 안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해소가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뭐 금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번 FOMC에서 금리 동결이 매우 우세하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투자자들이 투자 심리를 크게 회복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하반기를 노리는 건설주들이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이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일단은 뭐 그동안 침체 국면을 겪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안정세를 찾다 보니까 건설주들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렇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산재되어 있는 악재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채권 쪽으로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만 무려 15조 원을 매수했다라고 하는데, 자, 채권 쪽에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안정성을 좀 선호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 투자 지금 과연 올바른 것인지, 또 어느 쪽으로 뭐 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자, 또다시 주말이 왔습니다. 저로서는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어지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목소리가 아직까지는 좀 이렇죠. 아마 다음 주까지는 이런 섹시한 목소리를 계속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조금 듣기 좋으시더라도 듣기 좋으니까 계속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다음 주까지는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다 용서가 되는 그 부분들은 뭐냐면 주가의 상승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이 다 잘 올랐어요. 또 내용도 굉장히 좋습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 양상 또는 소폭 하락 이런 식으로 출발을 했는데 장 중반 들어가면서 강하게 상승 전환이 됐고요. 마지막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막판에 너무 올랐다는 인식 때문에 살짝 출렁거리긴 했습니다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우지수가 플러스 0.47%, 나스닥은 플러스 1.28% 상승하면서 기술주 위주의 또 이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 뭐 엔비디아가 다시 또 급하게 뛰었죠. 이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면서 주가를 강하게 상승시켰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영향이 연결될 것이다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지네요. 자,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가결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218표 정도만 얻으면 아마 가결로 알고 있어요. 근데 314표 뭐 이거 다 정치적 시효였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계속 이제 뭐 압박을 하고 있고, 이대로 안 된다라느니, 메카시를 끌어내리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디폴트는 갈 수 없다는 거 아니겠느냐. 일단은 협의하고, 나중에 다시 생각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보면 이제 6월 5일 한도로 정해놨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막바지 돼가지고,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극적 타결, 이런 얘기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디폴트를 피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인 거고요. 상원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정도, 오늘 저녁 정도 네 상원 통과가 되겠죠. 네, 뭐 상원 통과는 하원보다 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통과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악재는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재료를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노동시장 과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 뭐 얘네들이 과연 꺾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CPI 지표를 봐야 되겠지만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고용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네. 좀 위협적이지 않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보다 오히려 2,000명이 증가했습니다. 좀 감소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비농업 고용이 네, 19만 명 증가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용을 더 해야 되겠다라는 쪽이죠. 뭐 민간 고용 이런 쪽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되니까 고용시장 괜찮네 이런 식으로 연준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일단 그렇게 나왔는데 앞으로 나올 것들, 오늘 나올 것들이죠. 지금 보면은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미 네 증가했다고 나와서 조금 그 답답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감원 계획이 있습니다. 감원 계획. 기업들이 인원을 줄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감원 계획이 크게 급증했습니다. 전월 동기 대비해서 287%나 급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 인원을 줄이겠다라는 어떤 입장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좀 힘들다. 네, 우리가 더 이상 투자를 못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내용들이 있고, 실업률 같은 경우가 이제 오늘 발표가 될 텐데, 조금 뛰었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지난달보다. 지난달이 3.4였던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3.4였고, 이번 달이 3.5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들. 자, 그러니까, 뭐, 현재로서는 일단, 고용자 수가 좀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좀 뛰게 되면 여전히 시장은 정상이지만 점점점 고용시장이 나빠진다 이런 것 때문에 FOMC에서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업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증시가 한 번 더 뛸 수도 있겠죠. 우리는 다음 주에 만기일이 있고 또 6월 6일이 휴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휴 비슷하게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6월 6일이 하루 끼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만기 좀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겠는가. 또 좋은 분위기를 통해서 진행된다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은 좀 듭니다. 다만 만기 지나기 전까지는 변동성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셔야 되고 만기를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FOMC가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6월 13일 날 FOMC가 시작이 되는데 6월 둘째 주, 한 6월 중반까지는 일단은 뭐 상승 기조를 보이되 뭐 강하게 상승한다거나 뭐 너무 큰 기대감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일단 천천히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뉴욕 증시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면요. 부채 한도 이슈는 해결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네. 이것도 진짜 웃기는 거죠. 해결이 되고 나니까 해결될 것이 예상됐대요. 물론 예상은 했겠지만은 그 전에 계속 뭐 디폴트에 빠질 것이니 뭐 어쩔 것이니 얘기한 애들이 누군데 뭐 무슨 리스크가 남아있다느니 이런 거 계속 하면서 시장을 압박해왔던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해결이 예상됐었던 것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대. 참. 자,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용지표는 혼재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즉 고용이 계속해서 좋아지게 된다라면은 뭐 거기에 대한 긍정력이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라면 좀 뭐 부담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근데 뭐 이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요. 점차적으로 이제 보면은 실업률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꽉 차고 들어갔다면 점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악재가 걷어져 나가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재료들이 호재로 딱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6월달도 크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6월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다시 78%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0.25 올릴 가능성은 21%. 자, 지금 연준 위원들도 속속들이 금리를 동결하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강경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봤을 때는 뭐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기술주들 움직임들은 조금 다르긴 하죠. 엔비디아는 다시 5% 상승하면서 분위기를 좋게 만든 반면에 리비안이었던가요? 네, 전기차 관련주 걔네들은 또 주가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뭐 돈이 좀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들이 좀 있다는데,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조금 뭐 테슬라를 제외하고 좀 부담스러운 그런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그쪽에 대해서는 쉽게 이리저리 풀리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아무튼 뭐 그런 정도 얘기들 나오고 있어서 특별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동성에 대한 또 어떤 공포 이런 감들은 많이 줄어들어 있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불안해하지 않는 상황이고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말장이기 때문에 뭐 오전에 빵 뛰게 되면 약간 주의를 좀 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일단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주말 마무리를 좀 긍정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하반기를 노리는 건설주들의 움직임들, 하반기에 반전을 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코스피 뭐 상황을 보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건설주들은 별로 안 올랐어요. 특히 5월달 같은 경우는 건설지수가 조금 올랐다라고 하지만 지수가 상승한 거에 네, 비하지 못한다라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뭐 5월달부터 지금 6월 1일까지 봐야 되나요? 0.47% 올랐대요. 그러니까 오른 것도 아니죠. 뭐 그 전부 다 봤을 때는 올라간 것도 아니고 답답한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분양 리스크의 역전세난 우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시장에서의 이상 신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주가 하방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네, 이것도, 네, 뭐, 지금 당장 문제거리가 튀어나오지 않았다 해가지고,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는 건설주 빅5 역시 주가 흐름이 부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2.9% 하락했죠. 자, 5월달 이후에 네, 한 달 동안 2.9% 하락했고, 현대건설은 7.6%, GS건설은 3.94% 하락을 했습니다. 대우건설은 조금 올랐네요. 0.8%. DLEH는 2.7% 상승했지만 코스피 지수가 거의 3% 가까이 올라온 것을 감안하면 별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건설주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애가 타죠. 하지만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거다, 뭐 이제는 괜찮을 거다, 더 이상 안 빠질 거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약간의 위안거리가 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애물단지가 돼버린 이 건설주들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일단 건설주 부진에 대한 원인은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다. 뭐 건설이 주택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글로벌 경제 역시도 아직까지는 네, 화끈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뭐 해외 쪽으로의 어떤 수주나 이런 것들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주택이 전월 대비 감소했고 주택 가격도 일부 반등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감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좀 뜸하죠. 거래가 좀 뜸한 분위기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공급 물량을 막 밀어넣기는 좀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지난번에 그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그 PF 네, 움직임들이 그 건설주들 자꾸 위축시키고 있죠. 특히 중소형 건설주들을 자금난에 몰아가지고 파산까지 시켰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런 우려감들 속에서도 건설업 쪽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주택시장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은 네, 정부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뭐 모두가 원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그런 다음에 중동을 비롯한 네, 해외발 대형 프로젝트, 이거 뭐 네옴시티 이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옴시티가 네,
언제까지 이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로 나오냐면 우크라이나 재건.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도 전쟁이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지금은 조금 먼 이야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 그러면 에너지 개발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수주 늘어난다 되어 있지만 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유가가 그다지 썩 좋은 흐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랑 관련이 있어요. 경기가 회복돼서 유류 소비가 늘어난다든지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수주가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건설주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멀리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제휴들을 가지고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 입장에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좀 쏟아줘야 되는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손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져요. 그래서 건설주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뭐 하방에 대한 어떤 지지라인대가 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들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추가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신규 매수 들어간다거나 이런 쪽은 썩 좋지 않겠습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요, 비중에 대한 부분들 늘리지 말고 현재 비중만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 비중이 생각보다 많다 이런 분들은 조금 축소해서 운영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되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가도록 합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무려 15조 원이 들어왔다. 이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나 싶을 정도인데 폭풍 매수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대 월간 순매수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자, 금리 인하 전에 막차 타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와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채권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것 충분히 생각하고 매수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글쎄요 라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네, 개인들의 채권 투자는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싶다라는 것을 좀 가져갔겠죠. 그리고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인하로 가게 될 것 아니냐, 가격 올라갈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런데다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뒤로 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금리 동결하고 하반기에 금리 인하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설레어 했었는데 이제 조금 뒤로 밀어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확 집어넣은 게, 크게 뛰었던 은행 예금 금리가 지금 2에서 3% 정도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자, 일단은 은행 금리보다 높지 않느냐라는 부분에다가 안정성, 이건 뭐냐면 원금을 지켜주는 거죠. 자, 즉 예금에다 집어넣는 것보다 채권에다 집어넣게 되면 최소한 가격이 뛰면 팔아먹을 수도 있고, 가격이 뛰지 않으면 그냥 유지했다가 그 이자율만 따먹어도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예금보다도 훨씬 나은 상품이다 해서 이쪽으로 돈 집어넣고 있다는 거죠. 특히나 변동성이 심한 주식에 비해서는 얼마나 안정적이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권이라는 것은 시장이 불안할 때, 주가가 하락할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상품이긴 하죠. 근데 지금 보통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때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경기 부양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약간 반대죠. 채권의 어떤 그 가격 영향은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금리가 지금은 일단은 동결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하락 인하, 즉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은 내년으로 미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뭐 크게 수익이 나기가 좀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다가 회사채 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PF, 부동산 PF, 이쪽 관련한 리스크를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한 부분에서는 회사채 시장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다. 즉 자금난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다가 지금 테일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발생 가능성은 낮은데 한번 걸리면 대빵 큰 거. 네, 즉 내가 부엌에서 자꾸 이제 맛있는 반찬을 손으로 집어먹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걸릴 확률은 낮은데 혹시라도 엄마한테 걸리면은 등짝 스매싱을 크게 맞을 확률,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건 테일 리스크가 잔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수 없으면 크게 빠질 수 있다.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합니다만.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요. 물량 부담도 있다고 합니다. 은행채 같은 경우는 2, 3분기 때 만기 도래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채 시장에는 부담을 작용할 수 있죠. 왜냐면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어쨌든 네, 이런 부분들인데, 채권, 회사채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은행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자율, 그리고 회사가 절대 망하면 안 될 테니까, 공기업이라든지 대기업 쪽 위주로 많이 할 텐데, 대기업들은 오히려 채권 발행을 많이 안 해요. 네, 돈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돈 필요한 그런 회사채들은 약간 리스크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되는 거고, 안정적으로 망할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또, 그다지 채권 수익률이 높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냥 돈을 굴리기 못해서 넣었다라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채권 쪽에 들어간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채권이야 일단 안정적인 상황이니까 넣어놨다가 나중에 상황 보고 팔아서 다시 주식시장 넘어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쪽에 자금이 많이 몰렸다는 것은 그만큼 주식시장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자금들이 이제, 채권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이런 부분 쪽에서 어느 한쪽이 긍정적으로 전환만 된다라면, 이 채권에 들어가서 돈들이 다시 쭉 빠져나와서, 이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지금 보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건설주처럼 부동산 쪽은 좀 멀리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주식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수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자금 유입만 잘 일어나게 된다면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걱정도 너무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채권에 들어간 자금들이 하루빨리 시장으로 들어오기를 기대를 해보자고요. 개인들 자금 15조 원이 싹 들어온다. 와, 그러면 시장이 대박 좋아지겠죠? 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아무튼 요 정도 해서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미국 증시가 10개월 내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최고 상승률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악재가 일단 소멸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감만 좀 가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하반기에 반전을 노리는 건설주라고 되어 있는데 하반기 반전 노리기가 조금 부족해 보여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건설주들을 끌고 올라갈 만한 재료가, 이슈가 그다지 좀 많지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적인 이슈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하반기도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거나 증시가 많이 올라가게 된다면 소폭 상승하면서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 상승률을 웃돌기는 지금은 당장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자, 채권개미가 15조 원을 순매수했다, 폭풍 매수했다 이런 얘기인데, 채권 쪽으로 들어간 자금들의 성격이 안정적이다, 장기 투자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이나 또는 위험도가 큰 부동산 시장을 피해서 채권을 일시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 자금을 누가 뺏어오느냐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느냐 주식시장이 살아나느냐, 그러면서 그 살아나는 쪽으로 저 15조에 대한 자금들이 들어오게 될 텐데,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쪽보다는 주식시장이 훨씬 더 빨리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15조에 대한 매수를 기대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서서히 들어오게 된다. 올해 하반기 정도는 기대감을 좀 모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흐름이 내년도까지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좀 멀리 내다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붕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은 투자가들로 하여금 당황케 하며 보유 중인 주식이나 뮤추얼 펀드를 팔아버리도록 만든다. 시장이 갑자기 하락세로 돌아서면 겁먹은 투자가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증권사나 뮤추얼 펀드에 전화해서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매도해버린다. 간혹 두려움에 휩싸인 투자가는 가장 나쁜 시기에 팔아버리는 최악의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가장 나쁜 시기라는 것은 가장 최저점에 파는 최악의 결정이라는 얘기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를 바닥에서 가장 나빴던 시절에 팔아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종목으로 이동하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조금 배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가만히 계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공포스럽다면 다른 사람도 공포스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팔아먹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주가 흐름을 잘 보세요. 그 사람들이 팔아먹을 때 주가가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물량을 누군가가 받아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개인이 아닌 누군가가 받아주고 있다라면 수급은 딱 한정되어 있는데 누가 받겠습니까?
외국인 아니면 기관이겠죠. 그러면 걔네들이 받아먹는 이유가 있을 거고, 걔네들은 자금 특성상 집중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가를 밀어올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쫄지 말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오늘은 주말이니까요, 뭐, 시장 분위기 보면은 아침에 떠서 시작할 것 같죠? 빵! 움직일 것 같은데, 무리해서 따라가지 마시고요. 아침장 보내세요. 자, 상승 출발하게 되면 오후에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진행되고 나서 아침에 고점을 쭉 형성되면서 오후에 떨어지게 된다면 오늘은 매매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포인트를 조금 기다리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보합이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타이밍을 좀 잡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많이 뛰면 절대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좋을 것 같으니까 긍정적으로 판단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 시황 때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